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하원 특별위원회는 지금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증인 신문입니다. 당시 폭도들을 진압한 육군은 이라크 전쟁터에서도 그 같은 두려움을 느껴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의사당 경관은 테러리스트들은 자신들을 크리스천으로 자처했다고 증언합니다. 남북한이 14개월 만에 통신 연락선을 복구하자 미국에서도 북한의 의도를 분석합니다. 키워드는 경제, 미국, 한국 대선입니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연방과 주정부, 로컬 정부와 민간 기업이 홍수 때의 물처럼 밀려듭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여행 규제를 풀지 않자 여행업계는 물론 일부 저널리스트들도 비난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시 가문에 떠오르는 정치인의 도전을 받고 있는 현 텍사스주 검찰총장을 재선에서 공식 지지했습니다. 도전받는 현 검찰총장은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를 위해 실패했던 고소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주택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릅니다. 새 집은 완공되기 전에 바이어들이 몰립니다. 올림픽에서는 지금도 인간 역사가 새로 쓰여집니다. 한국이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고 미국도 여자 체조에서 은메달에 그쳤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늘과 세상에 도전하는 19살 소녀 조종사가 32,000마일 단독 비행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의사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는 더군다나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사람이 아닌 이민자로서의 미국인들에게는 조금 멀리 느껴질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그 전에 먼저 그 남북한의 통신연락선 복구 가동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군사 핫라인을 포함해서 여러 개 라인이 오픈됐고 그러나 이제 청와대와 북한과의 핫라인은 오픈되지 않았죠. 종전 기념 한 78주년 되네요. 53년도에 휴전이 됐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이 북한의 핵 문제가 풀어지는 신호인가 이 이슈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해드리겠고요. 우선은 그 과정부터 여러분들께 좀 상기시켜드리면 지난해 4월부터 북한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남한 정부의 이유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이 통신을 두절을 했고 그리고 14개월 동안 여러 번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편지가 오고 가서 지금 이제 그 통신 연락선이 복구됐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달에 만났습니다. 그때도 미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확실하고 현실적인 접근으로 외교적으로 북한과 핵 협상을 하겠다 하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북한이 좀 풀어줬으면 하는 것을 연장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미국의 아주 그 안전에 위험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러자 이제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그 적대 정책을 풀지 않으면 우리는 핵 프로그램을 확장할 수 있어 이런 위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이제 통신 연락선이 복구되기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복구되기 전에 삐라 뿌리는 것이요. 그런 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주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북한과의 싱가포르 회담 서명한 그대로 해달라라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은 뒤에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연락을 북한이 일방적으로 두절했었던 통신 연락선이 복구된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 미국의 모든 매체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실어서 상징적인 제스처다. 아직까지 큰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항상 상징이 현실이 되죠.
긍정적인 스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월스트리트저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전부 보도를 하고 이 보도 내용에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랜드 코퍼레이션이나 아니면 뭐 많은 그 여러 그 띵크탱크 그리고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말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는데 드라마틱한 개선은 못 된다. 남북 관계도 또 북미 관계도 단시일 안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아라. 그러나 길을 트일 수 있는 어떤 그 뭔가를 잡기는 잡았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왜 이렇게 했는가? 북한이 이제 핵 문제를 해결할 때는 결정적으로는 남한 대통령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앉아서 다시 회담해야지 된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 한국이 아직까지는 어떤 효용성이 있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북한이 미국과 직접 통화를 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을 문재인 대통령이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국제적인 이미지요. 이미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 올려놨기 때문에 북한도 외교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고 싶어하는 보통 국가의 지도자의 면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평양이 대단한 뭐 그런 협력을 지금 그 한국과 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과도 당장 어떤 회담을 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빠른 시일 안에는. 그렇지만 이제 한국과 이렇게 뭐 임의적으로 그 두절을 했었던 통신 수단을 다시 오픈함으로써 관계를 개선을 해서 미국이 양보하도록 만들려고 언젠가 다시 미국과 협상을 해야지 되니까 미국과의 관계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경제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 있습니다. 중국에서 뭘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거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혹시 도와준다는 그래서 보내는 농산물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묻어서 올까 봐. 이게 이제 또 한국에 대해서 북한이 불만을 갖고 있는 점이기도 하죠. 한국이 혼자 북한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한정돼 있죠. 미국의 눈도 있고 유엔의 제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뭐 경제적으로 뭔가를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제대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때는 북한의 입장에서 제대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금의 진보적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기길 바란다는 거죠. 후보 개인의 입장도 있고 그리고 당으로 볼 때도 지금 현재의 여당이 현재의 야당에 비해서 야당의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여당의 후보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훨씬 유리한 대북 정책, 대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겁니다. 경제, 미국과의 관계, 한국 대선.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항상 요즘은 조금 변덕이 예전보다는 덜한 편입니다. 예전에는 뭐 하루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뒤집고 그 다음날 또 뒤집고 그 다음날 또 반쯤 뒤집고 했었던 것이 북한인데 요즘은 김정은 위원장 들어와서 조금 그 시기가 오래 가고 있죠. 그런데 다음 달에 또 한미 군사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북한의 반응은 어떨 것인가 하는 것도 또 그 봐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의사당 그 폭동 사건의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조금 전해드리자면 지금 9명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과 이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원내 대표가 지명을 했었던 사람 특히 이제 뭐 두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우면서 위원회 구성 자체도 조사 자체도 반대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부를 했고 결국은 낸시 펠로시 다수당인 민주당의 하원 의장이 두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공화당 가운데서 한 사람이 리스 체니 또 한 사람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젊은 공화당에 어찌 보면
미래에 떠오르는 인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새로운 비디오도 많이 밝혀지고요, 보여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당시에 폭도를 진압했던 4명의 의사당 경관, 그리고 이제 투입된 예를 들어 워싱턴 DC라든가 이런 사람들, 군도 투입됐고 하니까 나중에는요, 방위군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9명입니다. 해서 이제 아담 킨징어라고 말씀드릴까요? 미리 굉장히 일리노이주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넘어서야지 공화당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아담 킨징어하고 리스 체니가 낸시 펠로시가 딱 선택을 한 공화당 의원으로서 이번 조사위원회 9명 가운데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특히 제가 여러분들께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의원들이 9명의 조사위원들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제일 먼저 제가 인상적이었었던 그런 두 사람의 얘기를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Sergeant Aquilino Gonell, 육군 베테랑입니다. 이 사람은 이라크 전쟁에도 참전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날 폭도들을 진압하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법집행관으로서, 군으로서, 그리고 그날 의사당에 가서 폭도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라크 전쟁 때보다 더 무서웠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거든요. 자, Sergeant Aquilino Gonell입니다. But on January 6, for the first time, I was more afraid to work at the Capitol than my entire deployment to Iraq. In Iraq, we expected armed violence because we were in a war zone. 네,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이라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 가능했지만 그날 의사당에 들어온 그 폭도들은 자신의 군 경력, 법 집행관으로서의 그 경력상 그 정도로 팽팽했었던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I was falsely accused of betraying my oath. 너무나 그 민주적인 방식으로 폭도들을 진압하려고 했지만 폭도들로부터 나온 그런 말은 좀 전에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것처럼 bad enough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폭도들이 나는 육군이다, 경찰이고 이렇게 본인을 얘기를 하면서 진압하려고 하는데도 돌아온 답은 이랬다는 겁니다. The writers call me traitor. 매국노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반역자라고 본인을. And shouted that I, an army veteran and a police officer, 육군이고 경찰인 나를 처형시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밀치고 차고 스프레이를 뿌려서 눈을 다치고 했었던 레이저 등등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터에 있었던 그 모든 기간보다 그날 의사당 폭력 사건을 진압하는 것이 훨씬 두려웠고 힘들었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은 메트로폴리탄 경찰관이요. 워싱턴 DC 경찰관인데 그곳에 이제 파견이 됐죠. 데니엘 혹 씨의 얘기입니다. 테러리스트라고 이분은 완전히 그 의사당 그 폭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The sea of people was punctuated throughout by flags. Sea of people이라고 Mostly 얘기를 하죠. variations of American flags and Trump flags. There was Gadsden flags. It was clear the terrorists perceived themselves to be Christians. I saw the Christian flag directly to my front. Another read, Jesus is my savior, Trump is my president. Another, Jesus is king. One flag read, don't give up the ship. 네, 자신들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그 본인의 앞에 볼 수 있는 기는 미국기가 많았고 또 트럼프기, 미국기와 트럼프기가 대체적인 기였는데 그 가운데 이제 크리스천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블루기라는 것이 블루 플래그라는 것이 경관들을 유니폼 색깔 때문에 의미하는 거잖아요. 경관들을 지지한다는 블루기를 들고 와서는 경관인 나를 그토록 아주 힘들게 공격을 했었다. 무시하고 우리를 공격하면서 경관을 지지한다는
길을 앞에서 흔들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테러리스트는 이분은 테러리스트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군인이었다고 군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다시 지금도 본인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분의 그 증언 가운데서 하나 또 좀 뚜렷하게 들렸던 것이요. 자신들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흑인의 인권,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자, 생명을 존중하자 하면서 시위하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가 아니니까 우리를 진압하지 말아라. 우리를 진압해선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이 증인들을 소환하고 하는 것도 9명 특별위원회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날 진압을 할 때 이 같은 내용이 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진압 대원들을 소환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의회에 선서를 하고 하는 증언은 거짓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날 그랬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같은 증언이 있기 전에 케빈 맥카티, 굉장히 이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반대했었던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를 굉장히 비난을 했고요.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을 진압하는 것에 당신이 이 의사당의 최고 수장인데 하원 의장인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1월 6일 의사당 사건이 있은 직후에는 바로 그 똑같은 입으로 케빈 맥카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했었거든요. Enough is enough. 내가 현장에 있었다. 그 사람들은 안티파도 아니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도 아니다. 당신의 지지자들이더라. 그러니까 당신 말밖에 듣지 않으니까 빨리 텔레비전을 통해서든 팍스를 통해서든 인터뷰를 하면서 지지자들이여 의사당 밖으로 평화롭게 나가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케빈 맥카티가. 그런데 오늘은 낸시 펠로시 책임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리스 첸이 지금 이제 여러 명의 조사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리스 첸이 공화당 이번 일로 인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탄핵해야지 된다고 탄핵 재판이 있었고 하원에서 통과됐고 공화당 의원 리스 체니를 포함해서 10명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리스 체니는 서열 3위 커뮤니케이션 최어 자리를 신참에게 뉴욕이 지역구인 의원에게 내줬어야지만 됐고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본인은 1984년부터 보수 공화당이었고 처음 투표를 한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이었다. 난 지금 이 위원회에 나랑 같이 소속돼 있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거의 모든 안건에 거의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데 끝에 가면 at the end 우리는 같은 나라의 같은 국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그날 그 과정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배후에는 어떤 일과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마무리를 하고 가야지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 같은 조사 없이는 미국의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은 영원히 암, 캔서로 남을 것이다. 한 게 리스 체니의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였습니다. 조사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할 수도 있겠죠. 그럴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의 측근이라든가 여러 사람도.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이 제가 오늘부터는 이 조사위원회의 청문회를 아마 케이블 텔레비전에서는 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중계를 하겠죠. 라디오와 또 코리안 아메리칸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가장 미국 역사상 사실은 현대 역사에서는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주의 청사를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제일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이 비극적인 사건이 반쪽의 정치 그룹인 공화당에서는 조사하기를 거부했는데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미국식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도
이 변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그 중요하고 강한 힘으로 많은 미국 사람들의 잠재 의식 속에 또 의식 속에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조금 점검하다가 1초 뜸을 들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카운티인데도 바이러스 확산이 다른 백신 접종이 낮은 지역보다도 높은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만 그 5 카운티가 나왔는데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알라미다, 콘트라코스타, 샌프란시스코 이런 지역이거든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런데도 감염률도 높다. 글쎄요. 이것은 아마 이런 지역에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민자들의 이제 특수성 때문에 어쩌면 뭐 예를 들어 히스패닉계가 가족들이 많이 몰려 산다던가 이런 것도 뭐 원인이 될 수 있겠죠. 몇 %인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질병통제국이 가이드라인을 결국은 새로 발표를 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받았더라도 살고 계시는 곳, 일하는 지역이 바이러스의 핫스팟이면 지금 확산율도 높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도 많은 그런 위험 지역이면은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스크가 돌아온 겁니다. 지금 마스크가 컴백한 겁니다. 마스크 정책. 인도어, 실내에서의 마스크 정책입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만 지금 봤고요. 뭐 확진자가 미국 확진자가 뭐 거의 60%가 덜 계산됐을 수 있다 하는 뭐 연구가 나왔다면서요. 그것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죠. 테스트를 안 받은 사람이 많고 그 사이에 그저 건강하고 하는 사람은 극복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요. 지금 백신 의무화가 홍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습니다. 해외는 뭐 대표적인 예가 지금 프랑스와 이태리 거부하는 몸짓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도 미국이 그렇게 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이 흔치는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독립전쟁 때 유럽군은 다 뭐 천연두 백신 접종을 받았는데 미군들이 안 받았다. 그때는 미군도 아니죠. 식민지에 뭐 영국에서 보면은 오합지졸들이 개다되고 이제 그 백신 접종까지 안 받아서 이럴 때 조지 워싱턴이 1777년도에 의회에 가서 우리도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 얘기할 때 자유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강제화한다고 군인에게 이랬지만 그것을 뚫고 백신 접종을 받고 뭐 전쟁에서 제대로 전쟁 싸움을 할 수 있었고 그 뒤에는 뭐 세계적으로 유행인 뭐 여러 가지 뭐 홍역, 천연두 이런 것들을 어린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백신 접종을 했지만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런 것인데도 지금 그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빨리 퍼지고 알 수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의 의무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 한국에서 보훈처라고 얼마 전부터 바꾸던데요. 저는 그냥 늘 해오던 제향군인청으로 하겠습니다. 베테런스 그 오피스요. 여기서 연방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 의료협회를 포함해서 50군데가 넘는 의료기관들이 전부 그 본인들의 그 스텝 멤버들에게 의무화했고 캘리포니아주 게빈 뉴섬 주지사도 어제 그 뉴욕의 시장의 기자회견에 이어서 기자회견했죠. 캘리포니아주도 뉴욕시와 비슷합니다. 이제 그 공무원들 뭐 헬스케어 워커들 백신 접종을 받거나 뭐 9월 달까지 기간도 거의 비슷해요. 이 뉴욕 시와 마찬가지로 좀 줘야지 그 사이에 백신 접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9월 어떤 날까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면 직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2번 음성 결과를 가지고 와라 하는 겁니다. 그 직업군이라는 것은 의료 종사자를 얘기를 하겠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1번,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2번. 지금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도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외는 여전히 존재하죠.
공화당주는 백신 의무화를 반대로 금지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캘리포니아주는 8월부터네요. 주 공무원, 의료진 백신 접종하거나 정규적으로 테스트해라. 강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강제죠. 의무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극우 정치인 하면서 그 조지아가 지역구인 초선 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을 상당히 비난했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과 박스의 터커 칼슨을 그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백신 맞지 말라고 하면서 죽여가고 있다. 그 사람들이 숨지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을 중환자실로 끌어들이고 있다. 우파의 그 같은 백신에 대한 가짜 주장에 그 메아리에 지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백신뿐만이 아니라 팬데믹 자체 또 그 마스크 쓰기 마찬가지고요.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마스크 쓰라고 한다고 홀로코스트의 비유를 하고 나중에 마지못해 사과하고 했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게빈 뉴섬 주지사는 우파적인 시각에 뭐 방송하는 사람이나 정치인의 의도적인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조리 테일러 그린은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공산주의 독재를 하고 있다 지금. 캘리포니아 주민이 그 공산주의 독재에 지치고 있다. 락다운부터 시작해서 백신까지 강제로 접종받으라고 하면서 양심도 없다고 백신에 위험하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양심도 없이 뭐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다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미국의 변이 바이러스는 50개 주에서 여전히 확산되고 있고요. 지금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인구 10만 명당 11명 조금 넘게 감염됐거든요. 6월 달에는 인구 10만 명당 2명 감염 케이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5배, 거의 6배 되는 늘어나는 겁니다. 한 달 사이에 지금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일반 개인 모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내용 전해드릴까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켄 팩스턴 텍사스주의 검찰총장 재선에 나가는데 공식 지지했습니다. 부시 가문에서 지금 부시 3세가 되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그리고 아들 부시의 동생이 잽 부시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예비선거에서 아주 초반기에 나가 떨어졌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주 그 막말스러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또 그 당시에 지지자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뭐 남성스럽고 파워풀하고 이렇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잽 부시의 아들입니다. 조지 P 부시가 텍사스주에서 이제 땅이 넓으니까 그 땅 커미셔너는 굉장히 텍사스에서 영향력이 크겠죠. 그리고 부시 가문은 텍사스에서 정치력을 굉장히 확장하는 가문이 부시 가문입니다. 아들 부시도 뭐 그곳에서 스포츠 팀도 갖고 있었고 주지사도 했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의 동생인 잽 부시의 아들인 조지 P 부시가 남아있는 어찌 보면은 부시 가문의 정치 그 어떤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검찰총장 자리에 나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 검찰총장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겁니다. 이 현 검찰총장이 11월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선거가 가짜다, 부정이다 하면서 굉장히 여러 주의 검찰총장을 모아서 고소를 주도했었죠. 왜 그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이유는 본인이 재선에 나갔는데 너무 허점이 많아요. 부정부패에 연루된 것, 여러 가지 뭐 기소권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은 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에서 확고하게 표를 받아야지 되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이 다니는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결국은 당연해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당연하진 않거든요. 현 이슈가 많고 문제가 많은 켄 팩스턴 검찰총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이 아들 부시의 동생의 아들인 그 조지 P 부시는 가문의
아버지와도 그리고 무슨 뭐 큰아버지, 할아버지와도 상관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거든요. 그 사람이 미국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 공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정치는 지역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힘을 발휘하면서 정치를 하려면 물론 반대파에서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메인으로 뭔가를 잡고 하려면 아직까지는 민주당이잖아요. 텍사스에서는 아직까지 공화당이다. 언제 뭐 민주당으로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해 왔었거든요.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치라는 것은 스팟이다. SPOT. 그 스팟이 주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지역 로컬 정치에 나간다면. 그래서 정치는 스팟이고 텍사스는 공화당의 스팟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를 버렸고 버린 건 아니죠. 원래 선택한 적도 없으니까 현재 이슈가 많은 그런 불미스러운 이슈가 많은 현 그 검찰총장을 지지를 했고요. 그가 처음에 검찰총장에 나갈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사람은 한 주의 검찰총장이 되기에는 스캔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정직성이 너무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또 그 반대로 이 사람 뭐 정직해 이런 형태로 하면서 지지를 했다는 내용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경제적인 분위기 조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보니까 애틀란타 스파 총격 사건이요. 용의자 있었죠? 그 용의자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지금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선고 재판이 있었군요. 그래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는 것. 그 정도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인,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여러 명을 살해했던 세 군데 스파에서 바로 그 용의자입니다. 젊은 용의자인데요. 주택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돈은 좀 많고 여러 가지 그 팬데믹 때 물론 돈이 팬데믹 때문에 없어진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전보다 조금 여유가 있어지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 가지 보조도 있고 또 직업을 잃지 않았다던가 직업은 잃지 않았는데 돈 쓰기는 거의 지난 1년 동안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욕구가 있죠.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한다던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 스페이스가 넓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게 유행이 흘러가는 거죠. 어떤 사회 이슈에 따라서 400 스퀘어 피트만으로도 충분해 라고 하던 때가 심플 라이프를 추구할 때 그러다가 또 재택근무 같은 것을 많이 하니까 좀 스페이스가 있는 게 좋겠어. 가족끼리라도 나만의 공간도 필요하고 집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니까 이런 욕구까지 겹쳐서 돈 많고 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죠. 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이자율이 계속 낮게 받쳐주고 있고 그 결과는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면 돈이 어정쩡하게 있는 사람은 집 사기가 더 어렵고 아주 실망하기도 하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적극적이 되죠. 바이어가. 그래서 건축되기 전에 사인이 붙여지기도 전에 먼저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6월 달에 새집 판매의 76.6%가 지금 건축 중이거나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76.6%가 팔린 거예요. 물론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뭐 새집 같은 경우는 모델하우스만 보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아직 착공도 안 했는데 모델하우스를 보더라도 좀 어느 정도 지어주면서 모델하우스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착공도 안 했는데 아니면 건축 중인 76.6%가 팔린다는 얘기인데 팬데믹 이전에도 뭐 76%까지는 안 갔지만 65% 정도 많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새 집은 그냥 모델하우스 그냥 덩그마니 있는 거 보고 사거든요. 그래도 지금 11.6%나 그런 비율이 늘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벤토리가 없으니까 아주 그 인내심이 없는 바이어 아니면 빨리 사고 싶은 그런 바이어들은
재고가 없으니까 최선의 방법은 남들이 보지도 않고 전혀 지어지지도 않아서 우물쭈물 아니면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이라도 잡아야지 하는 케이스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답니다. 물론 최근에는 조금 새집이 늘어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도 너무 인벤토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지어지지 않은 집을 먼저 사실 때는 그 집값에 어떤 그 리스크 코스트라고 할까요? 위험 부담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감안하고 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지어지려면 이게 뭐 예를 들어 6개월 남았다, 1년 남았다 하면은 그 사이에 지난번처럼 팬데믹이 오고 또 중국에서 자재가 잘 오지 않고 하면 목재가 뭐 3배, 6배까지 뛰기도 하고 이런 리스크까지 다 계산을 하고 집값을 매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살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되고 비용이 말하자면 그 리스크 코스트가 인플레이트 된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뭐 꼭 물가에서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감안을 하고 사셔야 된다는 건데 그런데 곧 그 인벤토리가 조금 더 늘어나던가 아니면 집을 사려는 그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드럽게 이렇게 되는 때가 좀 머지 않은 것 같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꼭 필요할 때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으면 사는 것 이게 사실은 집을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이죠.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투자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느 때나 다 적기일 수도 있고요. 오래 기다리면 어차피 올라가는 곡선이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그 경제로는 샌프란시스코 술집협회가 그 한 멤버가 500군데의 술집의 주인이 가입해 있는 멤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아직 이 기사 쓰지 않았습니다. 다만 협회에서 트위터로 낸 것을 봤는데 7월 29일부터 오늘 며칠입니까? 27일이네요. 이번 주말부터입니까? 그러면 주말도 아니네요. 목요일부터 술집에 실내에서 술을 마시려면은 전부 이 백신 맞았다는 증명서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72시간 이내에 네거티브라는 그 증명을 음성이라는 증명을 보여야지 된답니다. 비행기 탈 때랑 똑같네요. 그런 것이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여행 규제를 어제도 다시 풀지 않고 연장을 했습니다. 국제여행 규제라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한창 시작되기 그 시점이죠. 3월 달이니까. 그때 뭐 이제 했던 건데 이것을 풀지 않고 연장을 했거든요. 지금 영국이라든가 룩셈부르크라든가 많은 나라들, 국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시민이 아니고 미국 시민이 아니고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면 그 나라에서 오는 사람을 받지 않는 것. 그런 것. 그런데 그 가운데 뭐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나라들 가운데서는 미국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은 철회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미국에 올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런데 델타 바이러스가 워낙에 심하니까 그렇다 하기는 하지만 지금 뭐 블룸버그 뉴스의 전문 기자라든가 아니면 통계 전문가인 뭐 네이트 실버 같은 사람은 좀 과학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요. 여기에 어느 나라가 포함되어 있냐면 슬로베니아도 포함되어 있는데 슬로베니아 사람들이 지금 미국 여행 별로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잖아요. 그에 비해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올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또 감염자가 많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과학적이지 않다 하고 그리고 여행업계라든가 항공협회에서는 여름 시즌인데 여름 시즌 우리 장사를 못하게 해? 하고 굉장히 지금 불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족 가운데서도 조금 이렇게 연장된 친인척? 이 정도의 사람들도 꼭 만나야지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잠시 뒤에 올림픽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좀 전에 그 아틀란타 그 스파 사건은요. 아틀란타가 아니라 그게 이제 스파가 세 군데인데 하나는 체로키 카운티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애틀란타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이기 때문에 아직 애틀란타 쪽 한인들이 연관된 그 케이스는 남아 있고요. 체로키 카운티에서
2명이 숨지고 몇 명이 병원 갔고 하는데 그 케이스에 대해서 그렇게 그 라스트 네임이 롱이었었던가요? 그 용의자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직 그 아틀란타 쪽 재판은 선고 공판은 남아 있습니다. 올림픽은요.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미국 여자 태권도에서 처음으로 이제 금메달을 받았다 했고 나중에 이제 쭉 이제 시간이 흐르고 여자 남자 총체적으로 한국이 이번에 금메달을 못 받았어요. 은메달에 그쳤잖아요. 해서 이건 너무한다. 너무 효율적으로 뭐 태권도를 세계에 전파했더니 이렇게 우리가 뭐 종주국이 받지도 못하는 애 하는데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면요. 뭐 항상 뭐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이나 미국이 우승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넓게 생각해 보면 어떤가 하는 느낌도 조금 들었고요. 저희 아담 맞나요? 그리고 여자 그 체조에 큰 그 기대를 걸었었던 그 시몬 바일즈가 어떤 이유로든 잘 못하고 아주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고 있었다고는 해요.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본인이 썼던데 그리고 이제 물러나면서 결국 미국도 체조에 금메달 3번 연속 못 받고 러시아에 넘겨줬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영국이고 미국이 은메달이고 한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번 연속 뭐 금메달 못 받았다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시몬 빌레즈가 이제 본인이 이제 리드를 해서 그 금메달 선수들과 축하한다고 해야지 되는데 제일 먼저 얼마나 뼈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제일 먼저 축하를 했다는 것도 있고요. 스포츠맨십이죠. 그야말로 스포츠맨십이란 단어도 스포츠맨이라고 하는 글쎄 맨은 남자 여자이기도 하지만 좀 바꿔야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저는 좋았던 게 버뮤다가 그 첫 금메달을 받았는데 플로라 더피가 이제 그 골드 메달을 받았는데 그 이 뭐 메달 뭐 경기 뭐 이 자체도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버뮤다라는 나라가 인구가 뭐 7만 2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영국에 말하자면 그 속국이나 속국 비슷하게 갑자기 말이 영국령이잖아요. 미국의 저쪽 그 미국 동부에서는 한 뭐 불과 몇백 마일 떨어진 그런 건데 76년도에 권투 선수가 동메달 한 번 받고는 첫 금메달 뭐 섬이니까 당연히 수영이죠. 33살 이런 뭐 어떤 나라에는 슬픈 일이 있지만 또 어떤 나라에는 이 좋은 일도 있고 수영, 사이클링, 러닝 코스에서 1시간 55분 36초 해서 금메달을 받은 일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기록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19살의 벨기에 소녀 저는 자라 해서 스페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자라 라스트 네임 잘 모르겠어요. 라스트 네임은 루서포드라는 19살 소녀가 32,000마일 단독 비행에 도전을 하거든요. 이게 여자고 소녀고 이런 일이 잘못되면은 겁나긴 하겠지만 흥분하겠다 하면서 2020년도에 조종사 자격증 땄는데 부모님은 조종사이시고요. 거리라는 것, 이 한계, 하늘에도 한계가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하네요. 강희신이었습니다.